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격전지인 펜실베니아주 예비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상대로 각 당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보다 트럼프에게 더 위험이 있다는 걸 보여준 선거 결과입니다. 연방 대법원은 지금 아이다호주의 강한 낙태 금지법에 대해 심의합니다. 낙태 금지 예외에 있어서 연방법이 주법을 우선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케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좀 전에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대만을 지원하는 외국 원조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빨리 무기를 보내야 한다고 연설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 공급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몇 시간 안에 군사 장비를 보낼 것이며 결과적으로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서명한 법안에는 틱톡 금지법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틱톡 금지법은 대통령이 서명을 했어도 시행하려면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대학에서의 친팔레스타인 시위는 학생을 넘어 교직원들까지 정직당하기 시작합니다. 경찰 진압이 강해지면서 반이스라엘 시위는 주요 캠퍼스로 번져가고 콜롬비아 대학 시위 학생들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끊기 전에는 시위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학교의 이스라엘과의 관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허쉬머니 재판 이틀째 검찰 측 증인인 타블로이드 신문 전 발행인은 대선 당시 트럼프를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트럼프와 짜고 트럼프 추문들을 돈 주고 사서 알리지 않는 역할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개그 오더를 어긴 것에 대한 판결은 보류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 CEO가 미국 경제가 호황이라고 말합니다. 의학적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덴버의 어린이가 심장이 멈춘 지 14시간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다 잊고 계셨죠? 어제 펜실베니아주에서 예비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당연히 이제 우승을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어제 이제 개표한 결과 거의 100% 가까이 갔을 때 95%, 그리고 또 한 사람 지금 바이든 대통령에 도전하는 댄 필립스라는 연방 하원 의원이 약 5% 지지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9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100% 개표 결과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실베니아주에서 84% 공화당 유권자의 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펜실베니아주가 굉장한 격전지잖아요. 현재의 지지율은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1%포인트 앞서가는 47% 대 46%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지난주에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 격전지이기 때문에 이겨보려고 지난번 선거에서는 이겼습니다. 그래서 스크랜튼, 본인이 태어나고 자랐던, 또 피츠버그, 이건 철강 이런 제조업과 관련이 있는 곳이죠. 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 사흘 연속 방문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계속 이제 법원에 묶여 있죠.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번 달 초에 펜실베니아주를 미리 방문을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곳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의 표를 95% 받아냈다. 물론 이 펜실베니아주에서도 이스라엘 하마스와의 관계에 대해서 아직 집계되지 않은 표가 남아있긴 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84%의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다른 주보다도 조금 덜 받았고요. 그럼 나머지 표가 어디로 갔을까? 니키 헤일리. 예비선거에서 중도 하차했어도 이미 투표 용지에 이름이 올라있기 때문에 니키 헤일리가 17%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17%라는 게 거의 15만 표가 되는데 2020년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를 앞설 때는 1% 차이였습니다. 8만 500표 차이였는데 니키 헤일리가 가져간 표가 14만 7천 표면은 이거 공화당의 빨간불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레디쉬한 그런 불이 켜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화당 내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있다. 물론 민주당에서도 바이든에 대한 불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은 95%를 가져갔는데 트럼프는 84%만 가져갔다는 겁니다. 2016년도에는 여기서 힐러리 클린턴을 누르고 트럼프가 이겼습니다. 그 당시에 6만 8천 표 차이였는데 이걸 이제 4년 뒤에 바이든이 1%포인트 앞서서 8만 500표 차이로 가져간 이런 중요한 경합주의이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사이에서의 지지율이 별로네 하는 것은 좀 레디쉬한 그런 불이 들어온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아무튼 이게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짧게 가볼까요? 앞에 우선 바이든 대통령이 좀 전에 발표를 한 그 내용부터 조금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하원에서 통과가 며칠 전에 됐고 상원에서는 약간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2달 전에 통과시킨 외국 그 지원 법안 950억 달러 여기에 이제 오늘 아침에 서명을 했습니다. 보통 아주 중요하지 않은 케이스는 대통령이 서명을 할 때 서명을 했다 하고 뭐 백악관에서 성명 내고 뉴스 기자들이 기사를 쓰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때는 항상 대통령이 어떤 연설을 하고 싶죠. 그리고 중요한 때는 이게 내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야. 좀 초당적으로 내지는 적어도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할 때는 아주 자랑스럽게 뭐 서명도 하고 연설도 하고 하죠. 오늘 그 연설을 했습니다. 950억 달러 외국 원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650억 달러, 이스라엘에 160억 달러, 대만에 83억 달러 정도가 되고 그리고는 나머지 틱톡 법안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틱톡을 금지할 수 있다는 상원에서 어젯밤에 이제 79대 18로 통과를 시켜서 하원에서는 360대 58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외국 원조잖아요. 지금 둘 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고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그리고 대만은 만약에 이 전쟁의 방향에 따라서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가 이기면 우리도 한번 해볼까 하고 중국이 넘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뜻에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동맹이 강하면 우리도 강합니다. 미국을 위해서 아주 내가 이런 법안에 초당적으로 서명을 하게 돼서 좋은 날이고 유럽을 위해서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좋은 날입니다. 이 법안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에 돈을 거저주는 국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미국이 안전해질 것이고 세계가 안전해지고 세계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계속 유지할 겁니다. 우리 모두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음성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한 2, 30분도 안 Now we need to move fast, and we are. Over 2 years, Russia has been responsible for a brutal campaign against Ukraine. They've killed. 네, 지금 대통령은 빨리 이제 행동을 해야지 된다는 건데 러시아가 지난 2년 동안에 정말 잔혹하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어린이들도 숨지게 하고 병원이고 어디고 공격하지 않은 곳이 없다. Deliberately picked them out, bombed hospitals, kindergartens, grain silos, tried to plunge Ukraine into a cold. 유치원이 됐건 아니면 병원도 막 폭격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Ukrainians have fought back, defending their country and their families with extraordinary courage.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정말로 아주 특별하게 용기가 있게 이제 나라를 지켜오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Ukraine has regained over half the territory that Russia took from them in this invasion. And they won important victories against Russia's navy. 네,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면서 가져간 땅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러시아가 가져간 땅을 우크라이나가 탈환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난 12월 달부터 미국의 공화당이 우크라이나에게 어떠한 지원하는 것을 멈춰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결국은 CIA 국장이 이런 상황으로 계속 나가면 2024년도 완전히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라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선언 내지는 경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초당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건 아마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었던 행동을 보면 압니다. 그때 우크라이나는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을 공격을 하는데 공격 당하는 국가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공격을 하는 국가 이스라엘 벤자민 네탄야후에 전화를 걸어서 뭐 어떠한 그 같은 심정도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의 주권 같은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발빠른 행보였었죠. 우크라이나는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함으로 인해서 미국의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고 절대적인 위치에 놓는 공화당들이 이스라엘을 지원하게 하는, 이스라엘만 지원하고 우크라이나는 지원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게 또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서의 이 같은 패키지를 통과시키기 위한 딜이었고, 우크라이나는 이번에 이스라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얘기를 하잖아요. 빨리 보내야지 된다고. 그러면서 또 하나 한 얘기가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또 중국으로부터도 무기 공급을 받고 있다는 것도 강조를 했습니다. has sent ballistic missiles and artillery shells. 네, 이제 처음 Korea has sent a ballistic. 북한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북한 얘기가 지금부터 나오도록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North Korea has sent ballistic missiles and artillery shells. China is providing. 뭐 components 북한이 of 탄도 미사일 같은 것을 보낸다고 하고 중국도 많은 그런 그 무기를 보내서 러시아가 이렇게 기세등등한 이런 그 행위를, 군사 행위를 해왔는데 우리도 빨리 해야지 된다. 사실은 이 법안도 더 빨리 나의 데스크에 도착을 했어야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 대통령이 항상 강조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도 여러 가지 의견 차이가 있지만 늘 해오던 일을 했다. 결정적인 순간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힘을 합쳐서 우크라이나도 이스라엘도 대만도 돕는 법안을 순간적으로 일어나서 함께 일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선거철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무조건 뭉치는 연설만 할 수는 없습니다. 마가 정치인들을 비난을 했죠. 마가 정치인이 오랜 동안 이 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아왔고 그 사이에 포탄이 모자란 우크라이나가 땅을 야금야금 러시아에 내주고 있었고, 따라서 이제는 저의 서명까지 끝났습니다. 몇 시간 안에 미국이 지금 갖고 있는 비축된 여러 가지 그 군사 장비를 우크라이나로 보내기 시작할 겁니다. 준비는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미국도 이제 국가 그 법의 안보 법에 따라서 항상 비축해야지 되는 양이 있겠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에 포탄도 보내고 영공에 관한 어떠한 것도 보내고 무슨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든가 등등,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보내고 나면 창고를 다시 채워놔야지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게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스라엘에 주는 이 같은 정말 중대한 지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그 본인의 헌신 같은 것을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권 국가로서 그렇게 그 자리에 그대로 살아있는 것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테러리스트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방어를 해야지 된다, 이런 그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국경 안보안은 이번에 빠졌죠. 지난번에 상원이 통과시킬 때는 국경 안전을 지키는 그것까지 포함이 돼 있었는데 그것 빠져 있는 것을 지적을 했고, 공화당은 해주기 원치 않습니다. 어떠한 돈이 있어야 국경도 안전하게 지키는데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민주당 대통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절대로 공화당이 통과시켜 줄 리가, 절대로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부사는 빼겠습니다. 통과시킬 리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 오랫동안 원했던 것을 받았고 이제 우크라이나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이러한 패키지 안이 통과되는 데는 마이크 존슨이라는 공화당의 하원 의장의 힘도 컸습니다. 이 하원 의장은요, 원래는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우크라이나 지원한 투표할 때마다 본인도 한 표가 있으니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선 전폭적인 지지를 했고, 그러나 막상 하원 의장이 되고 보니까 갱 오브 에잇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에 관해서 8명의 정치인이 있습니다. 대통령, 부통령 빼고 하원의 민주당 공화당 대표, 상원의 민주당 공화당 대표, 이렇게 되면 4명이죠. 그리고 또 역시 각각 상원과 하원에서 정보위원회의 그 체어맨,
두 사람씩 최후에는 한 사람이지만 민주당 공화당 가장 이제 위에 있는 보스 이렇게 해서 8명은 여러 가지 비밀 정보를 모든 정치인들에게 535명에게 전부 알려주지는 않는 최고급 정보를 Gang of Eight 이렇게 8명이 받아봅니다. 그런 것을 받아보고 나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여러 가지 입장 그렇게 됐을 때 미국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보면 지도자로서 다른 일반 멤버 일반 하원 의원들은 알 수 없는 정보, 발설해서는 안 되는 정보를 정보국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는 본인의 양심에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도 이 하원 의장으로서 이걸 발의 안 하면 그뿐인데 킬해버리면 됩니다. 그러한 권한이 있는데 이걸 올려서 민주당이 만장일치를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또 과반수만 통과되면 되는 거였거든요. 하원에서. 그렇게 통과시킨 이 마이크 존슨도 이번에 크레딧을 받아야지 되고요. 그러나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저 사람 지난번에는 민주당과 힘을 합쳐서 무슨 예산안을 통과시키더니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지원안도 통과시켰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화당 내부에서 이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을 끌어내릴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만 반대를 해도 끌어내릴 수 있는 절차가 되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조지아주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연방 하원 의원. 왜 많은 공화당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는 하나는 미국 고립주의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자꾸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와의 개론론과 세계에서의 미국의 위치 리더십을 얘기를 하는데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우리도 못 먹고 못 살 수 있는데 왜 남까지 도우냐 이게 세계가 같이 간다는 것은 이제 빼놓고 그건 이제 서로 그 철학의 차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 미국 고립주의. 두 번째는 뭐냐면 러시아도 기독교잖아. 러시아는 특별한 기독교 정교입니다. 굉장히 정치적이고 전쟁까지도 지지를 하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이 러시아 정교회의 최고 수장이 아주 능글능글하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웃으면서 그 전쟁의 정당성을 엄청 많이 설파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마조리 테일러 그린 같은 사람은 러시아가 기독교야. 이런 것 때문에도 또 러시아를 지원하고 여러 가지 뭐 성향 같은 것이 블라디미르 푸틴을 좋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을 많이 멈춰왔는데 이 마이크 존슨이라는 사람의 그 용기에 따라서 이게 통과되기도 한 겁니다. 상원에서야 지난번에 미리 통과를 시켰으니까요. 그리고 마이크 존슨은 어차피 이 일이 아니더라도 나는 운명이 길어 보이지 않아 하원 의장으로선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해서 공화당에서 쫓아내려고 어떤 절차에 들어가면 이번에 이렇게 우크라이나 안도 통과를 시켜줬으니까 민주당에서 나를 구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지 who knows. 틱톡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더 위험합니다. 대학 캠퍼스가. 정치인들이 어떠한 일을 할 때 분열이 되고 뭔가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거기에 이제 순수의 어떠한 활용첨정 같은 것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의 정치사에서. 아마도 뉴욕 경찰과 컬럼비아 대학교 총장의 전화 통화. 그로 인해서 학생들이 체포되는데 체포되는 과정도 참 놀라웠다고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시위가 친 팔레스타인 반 이스라엘 시위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그 내용을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틱톡에 대해서도 틱톡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제는 좀 알아두셔야지 될 만한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연방 대법원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말씀드려야지 되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대학 캠퍼스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이 강하게 했더니 학생들이 더 강해지더라. 그래서 이제 뭐 캘리포니아주에도 다른 주에도 시위가 점점 퍼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입니다. 오늘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보니까요. 엘리샤 리시 베이커라는 학생이
콜롬비아 대학교가 아이빌리그잖아요. 아이빌리그 대학교에 본인이 이제 들어가서 주이시 학생으로서 굉장히 특히 이제 1년 동안 자랑스러웠고 그 학교에 들어간 이유 가운데 하나가 중동 그 히스토리 프로그램이 굉장히 그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10월 7일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바로 다음 날부터 하마스를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캠퍼스 분위기가 달라졌답니다. 처음에 학생들이 시위를 하면서는 이스라엘이 좀 너무한다 하면서 시위를 하면서는 뭐 예를 들어 친팔레스타인계 시위대의 구호 같은 것도 그냥 받아들일만 했는데 점점 이게 강해지면서 실제로 이 학생이 인터뷰하기는 그리고 또 랍비도 그런 지적을 하니까 그런 분위기가 맞을 겁니다. 유대계 학생들이 위험을 느낀다는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 이제 6월절 패스오버 기간인데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교 같은 데도 유대계 학생들을 위해서 음식을 특별하게 먹잖아요. 뭐 코셔로 먹고 하니까 그런 뭐 시설이 따로 있고 하는데 거기서 뭔가를 패스오버 같은 것도 지내지도 못하고 집으로 가고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이제 와서 보니까 느껴지더라. 반유대주의 감정이 있다는 게 이 학생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개월 전에 하버드와 그 펜실베니아 다 뭐 아이빌리그 대학교 총장들이 대학교야말로 어떠한 그 순수의 시대에 이성의 시대에 거기에 이제 감성이 들어가고 학생들의 그리하여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런 모든 다양한 의견들이 보장이 돼야지 되는데 그래서 과연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를 표현의 자유 쪽에 무게를 두느냐 아니면 유대계 학생들의 안전 같은 것 그리고 그들의 어떤 생각을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느냐에 대해서 하버드 대학교와 유펜 그 총장은 표현의 자유 쪽에 약간 무게를 두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공화당 정치인들에게 몰매를 맞고 그리고는 결국은 뭐 학교에 돈으로 후원하는 사람 여러 가지 등등 때문에 두 사람 다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콜롬비아 대학교 총장은 조금 입장을 바꿨어요. 강경하게 나갔고 학생들이 시위를 하는 도중에 학교의 뭐 시위에 관한 규칙 같은 것이 안 맞은 부분이 있으니까 경찰에 전화를 했겠죠. 경찰에 전화를 했는데 대학교에 무장한 경찰들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지금 2024년도잖아요. 대단한 심각한 일입니다. 예일대학교도 완전히 무슨 라이엇 폭동을 진압하는 경관들이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콜롬비아 대학교에서도 며칠 전에 총장이 전화를 걸어서 학생들이 뭐 잔디밭에서 텐트도 철거하지 않고 구호는 점점 거칠어지고 하니까 경찰이 들어와서 진압을 해달라 해서 뉴욕 경찰이 들어와서 학교 경찰과 같이 학생들을 체포하는데 어떤 목격자가 BBC 방송과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니까 너무 놀랐답니다. 사방팔방에서 경찰들이 완전히 그 라이엇, 그 폭동 진압 그 차림으로 와서 뉴욕 경찰국의 이건 보고서입니다. 학생들을 체포해간 뉴욕 경찰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들은 평화롭게 시위하고 있었고 체포되는데 거부하지도 않았다. 저항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평화적인 시위를 하고 물론 피켓 카드 같은 것에 말은 조금 거칠었을지 모르지만 너네 나라로 가라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뭐 유대인들은 유럽으로 가라 뭐 이런 얘기도 여러 가지 중복적인 의미겠죠. 그쪽으로 그 이스라엘과 가까운 쪽으로 가라 하는 것도 있겠지만 니네들이 그쪽 그렇게 오랜 동안 헤매고 또 핍박을 받고 했었던 그러면서 어떻게 남의 나라 땅에 와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 사람들을 그 나라는 나라는 아니었지만 팔레스타인 다 내쫓고 이제는 어린이들까지 이번 전쟁에서도 35,000명 이상이 숨졌는데 반 이상은 여성과 어린이인데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과거로 돌아가 봐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걸 또 유대계 학생들이 받아들일 때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위협적인 상황에 처해야지 되지? 이 형태에서 그냥 전투 경찰들이 와서 완전히 학생들을 또 와서 몰려가고 또 그걸 지켜보는 학생들이 있고 하니까 야 이건 너무한다 해서 그 당시에는 경찰 무력으로 진압이 됐었죠. 다음날 다시 모입니다. 예일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강하게 누르면 신념이 있어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 강함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동부에서 뭐 예일 무슨 뭐 하버드
또 MIT, 터프트, 에머슨 이런 데서 하다가 다시 또 스탠포드와 버클리로 오거든요. 스탠포드와 버클리에서는 어떻게 진압을 했냐면은 10월 7일 이후에 당연히 버클리 같은 데도 얼마나 셉니까? 스탠포드도 학생들이 시위를 하다가 스탠포드였었죠. 스탠포드는 이번에 학생들이 시위하면서 얘기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몇 가지 그 학교가 들어주기로 하고 학생들이 시위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시위를 시작을 합니다. 어떤 거였냐면 이스라엘 기업으로부터 돈 받지 말아라. 이스라엘 기업으로부터 기부금 같은 것을 많이 받으니까 질질 끌려다니는 거잖아. 그래서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 관련된 거 투자하지 마라.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렇게 투명성을 하기로 하고 학생들이 시위를 풀었었는데 지금 버클리, 스탠포드 다시 이제 시위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학생들의 안전 때문에 경찰을 불렀다. 유대계 학생들의 안전 때문에 경찰을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더 많은 완전히 지금은 무슨 폭풍처럼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의 요구는 거의 이제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기업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 금지해라. 스탠포드, 버클리, 콜롬비아, 하버드, 예일 이런 학교가 워낙에 동문들이 뭐 돈도 잘 벌고 하니까 기부를 많이 해서 그렇지만 이 학교들 다 투자합니다. 그래서 무슨 투자 사기 같은 곳 있으면 다 당하잖아요. 하버드 같은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또 얼마나 돈과 연관이 돼 있습니까? 이스라엘 기업의 투자를 금지해라. 언제까지?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을 저렇게 대량 살상하는 것을 멈출 때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무기를 판매하는 무기 제조업체에서 학교에 기부하는 것 받지 말아라. 이스라엘 학교와 다른 기관과 연구하는 것, 뭐 특히 MIT 같은 데가 리서치가 유명하니까 그렇겠죠. 뭐 스탠포드도 마찬가지고 그런 학술적인 파트너십도 끝내라. 마지막으로 휴전. 전쟁에서의 이스라엘 행동을 비난하면서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컬럼비아 대학교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있으면 대학교에서 경찰과 연락하는 것을 꺼려 했는데 지금 이제 이런 상황으로 됐었다는 뭐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보면은 USC에서 졸업 그 대표 연사의 연설을 맡고 그 뒤에 외부 연사들도 다 연설을 취소하게 하고 한 것은 그다지 심해 보이지 않습니다.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가면은 몇 시간 동안 이제 손을 묶고 하니까 막 이 자국이 며칠 동안 남기도 하고 한다고 하거든요. 아무튼 이제 그런 일들 물론 특정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호 같은 것이 거칠어지는 것에는 공감을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대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열린 사회로서 있어야지 되는데 전투경찰이 들어갈 만한 때가 아닌데 들어간다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콜롬비아 대학교에서도 그렇고 다른 대학교도 그렇고 아예 강의가 없거나 휴강을 하거나 뭐 줌으로 강의를 하거나 학생들의 활동이 중단됐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의과대학 시험, 그 MCAT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 공부를 할 수가 없을 정도랍니다. 하도 시위대의 소리가 커서 학교 안에서도 그렇지만 학교 밖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학생들이 이건 자신들의 어떤 그 학교에서의 위치도 내놓고 왜냐하면 정학당하고 퇴학을 협박당하고 이런 때는 그 당하는 입장에선 협박이겠죠. 더하면 퇴학이야? 하는 협박당하고 심지어는 이스라엘계 기업에서는 너 그렇게 그때 시위했어? 우리 고용하지 않겠어. 고용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취소하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희생을 하면서 학생들이 또 이스라엘이 너무 심하다 하고 말할 때는 학생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업, 교육, 학교에서 퇴학시킨다고 하니까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일을 하는 학생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해결이 되고 잡지 않으면 굉장히 더 큰 불꽃이 될지도 알 수 없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위험해졌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너무 헤비한 것 2개 가면 그러니까 조금 가벼운 것. 트럼프 전 대통령 어제 이틀째 허쉬머니 재판이 있었고 수요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쉽니다. 일주일에 4번 해요. 그런데 어제는 내셔널 인콰이어러라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대명사인 타블로이드 옐로우 페이퍼
마켓에 가면 있는 이 신문의 전 발행인이었던 데이비드 패커. 데이비드 패커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 80년대부터 친구였다고 하죠. 이런 때는 이제 서로 beneficial 그 friends or beneficial relationship이라고 할까요? 서로 필요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믿거나 말거나 하는 옐로우 페이퍼에 어프렌티스 하고 나서는 어프렌티스 뭐 출연자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를 여기만 줘요. 그러면 또 그걸 믿거나 말거나 하는 걸 너무 좋아하면서 어떤 땐 또 재밌기도 하고요.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내셔널 인콰이어러 부수 발행 부수 확 늘어나고 이렇게 하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이 사람이 첫 번째 증인이었거든요. 검사 측에. 데이비드 패커가 2016년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을 할 때 여러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꼭 이번에 스토미 데니엘스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기소되지 않은 트럼프 전 대통령 뭐 그 타워의 도어맨이 저 사람이 혼외 자식을 낳았어 뭐 이런 스토리를 갖고 있어서 3만 달러를 주고 사고 캐치 앤 킬이라고 하죠. 사고 넌 아무데도 그 3만 달러를 받은 대신에 말할 수 없는 거야 하고는 이제 죽여버리고 하는 거. 이 사람은 그게 나중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돈은 줬습니다. 그리고 또 플레이보이 잡지 모델이었던 무슨 맥두걸이죠. 무슨 맥두걸, 캐런 맥두걸이죠. 15만 달러를 이번에 스토미 데니엘스와 비슷한 케이스로 주고 이런 것들. 이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오래전부터 관계를 맺었었고 이 패커라는 사람이요. 그리고 나서 선거 캠페인 당시에 마이크 코엔이라는 변호사, 지금 이 케이스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감옥까지 갔다 온 트럼프의 전 픽서, 지금은 서로 원수. 이 마이클 코엔과 데이비드 패커와 트럼프가 만나서 딱 구상을 한 것은 서로 짠 거예요. 말하자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트럼프에 대한 긍정적인 스토리를 내셔널 인콰이어러가 많이 찍어낸다. 두 번째, 트럼프의 경쟁자에 대한 부정적인 스토리를 막 얼굴도 악마처럼 하게 해서 뿌린다. 그게 누구겠어요? 힐러리 클린턴이죠. 세 번째,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좀 부정적인 스토리가 나온다면 특히 여자 문제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은 잡아서 죽여버린다. 캐치 앤 킬, 돈을 주고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면서 그 당시에 서로 했었던 말이 당신처럼 매력적이고 이런 남자는 뭐 여자들이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오고 갔던 말들이 아무튼 많이 있습니다. 어제 그런 세 가지를 했다고 이건 증인 선서하고 나서 한 얘기니까 그렇게 이제 본인은 어쨌든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눈과 귀가 돼서 이로운 얘기는 마구 이렇게 발산을 해주고 이 내셔널 인콰이어러의 발행인으로서 해로운 얘기는 다 킬해버리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없고요. 내일 다시 열리는데 내일도 이 데이비드 패커 씨의 증언이 이어진답니다. 개그 오더에 대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개그 오더 이 재판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하는 오더를 검사가 10가지나 어겼다 하고 했는데 판사는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판결하지 않겠다. 판결 유보입니다. 판결 유보를 했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잠시 뒤에 돈과 또 틱톡 말씀 조금 드려야지 되겠는데요. 이러다간 틱톡 안 하시던 분들도 전부 하실 것 같아요. 전부는 아니지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우선 JP 모건 체이스의 CEO가 미국 경제가 지금 호황이다, 부밍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부터 조금 전해드리고요. 어제 아마 뉴욕의 그 뭐 경제 클럽, 이코노미 클럽이라는 곳에서 뭐 여러 사람들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눈 것 같은데 고용도 지금도 여전히 강하고 또 소비자들이 소비를 제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얘기를 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정도로 그렇게 미국이 호황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국가의 빚이 굉장히 많죠. 또 하나는 이제 경제는 항상 지정학적인 갈등이 있으면 경제도 그 영향을 받게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경고는 조금 했습니다. 이제 18년 넘게 이 JP 모건 체이스의 그 제이미 다이먼이 이 JP 모건 체이스를 이끌어 왔는데 그러니까는 이 굉장히 뭐 여러 가지 그 사람의 경제에 관한 예측 같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듣죠.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이 정도에서 빨리 내려가지 않을 수도 있다. 더 오랫동안 이 정도를 유지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제가 아직은 자세한 내용은 못 봤는데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야후 파이낸스 뉴스를 대강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어제의 미국의 뭐 군사력이라든가 정치적인 양극화 또 이제 경제 성장 또 어떤 분야에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하면서 아무튼 그런 정도의 얘기가 있다는 거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틱톡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서명한 그런 것이 틱톡 금지안까지 포함이 돼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틱톡이 미국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특히 젊은이들이 틱톡을 통해서 뉴스를 많이 접하는데 그 뉴스는 굉장히 그 중국 쪽에 편향돼 있고 미국을 나쁘게 그리는 것도 많다는 것이 어느 정도는 또 증명이 되기도 했고요. 모 회사가 바이트댄스라는 베이징에 본사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공산당이니까 미국의 체제와는 달라서 여러 가지 정보도 수집하고 또 중국 정부가 원하는 쪽으로 젊은이들이 뉴스를 접하는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 해서 이제 국가 안보 뭐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또 대만 지원하는 것도 국가 안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앞으로 270일 안, 9개월 안에 안 팔면은 미국에서 전국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안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이제 패키지로 서명을 했습니다. 왜 270일이냐면 원래 9개월 하고요.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해서 270일이거든요. 미국 법은 아주 오랫동안 심지어 동맹국도 외국이잖아요. 동맹국이 미국의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송국을 거의 살 수 없게 그래서 이제 루퍼트 머덕도 호주 사람인데 미국 거 살려고 미국 시민권을 받았잖아요. 팍스 사려고 그런 이건 이제 100년도 넘게 미국의 이제 연방통신 정책의 일부였는데 이건 미국만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인도도요. 맨날 뭐 핵 놓고 뭐 파키스탄과 싸우잖아요. 절대로 파키스탄 사람이 돈이 암만 많고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과 친해도 인도의 어떤 그런 미디어를 사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뭐 그 파키스탄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은 어때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중국은 뭐 미국 것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 모든 것을 다 막잖아요. 앱에 대한 접근조차도 소셜 미디어도 다 막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선전 도구로서의 틱톡의 위험성 이런 것들 그런데 틱톡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니라고 하는데 그 방어가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 이건 오늘 뉴욕타임즈의 지적입니다. 회사가 투명하다면 그럴 수 있는데 이 바이트댄스라는 회사는 미국 회사나 다른 서구의 회사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한마디 하면 그 입김에 살아났다 눕혀졌다 하는 플립처럼 누웠다 바닥 섰다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은 했지만 끝나지 않을 겁니다. 우선 바이트댄스가 소송을 할 것이고 미국에서도요. 미국은 민주주의라 이게 힘든 거예요. 이 표현의 자유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또 소송을 걸 수도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항상 여기에 들어가니까 미국에는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건 어떻게 될지 우선 그 법원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나서 해야지 되고 바이든 대통령은 틱톡 판매는 지지합니다. 틱톡을 미국 회사가 사서 한다. 그러나 뭐 연방기구에서는 사용을 금지했고요. 2022년도에. 그러나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금지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의견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도에는 팔지 않으면 금지해야지 된다 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입장을 바꿨죠. 입장을 바꿔서 얼마 전에 이거 미국 회사에 판매하는 것도 반대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 금지하는 것도 반대랍니다. 사람들이 틱톡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젊은 사람이 틱톡에 미쳐 있는데 사용자도 많아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러는데 아마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돈도 많이 기부하고 하는 그런 그 미국인 틱톡의 투자가 같은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설득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로지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많은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 방면에서 증명이 됐고요. 어쨌든 뭐 새로운 방법을 선택을 하지 않을까요? 중국 정부도 조금 양보하고 미국 정부도 조금 양보하는 선에서 아니면 지금 1억 7천만 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틱톡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전부 없애버리고 미국이라는 정부가 그 역풍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뭔가 대안이 나오겠죠. 라고 상상해 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학생들 클래스에 갈 수 있다고 하네요. 콜롬비아 유니버시티에서. 그리고 마지막 그 시험은 또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아무튼 한다는 뭔가가 이제 점점 이렇게 치닫는 것을 막아보려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아이다호주의 아주 그 강한 낙태 금지법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이건 정확하게는 낙태에 대해서 연방 정부가 위인가 주정부가 위인가 어떠한 특별 조항에 대해서 그런 것을 심의를 하는 겁니다. 아이다호 케이스는 1986년도에 응급의료치료와 노동법 이런 뭐 엠탈라라는 약자로 그런 법이 있는데 이건요. 돈을 못 내면 응급치료를 거부하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법이랍니다. 그리고 이것에 따르면은 산모가 지금 생명이 위독하다 할 때를 빼고는 또 낙태를 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연방 대법원에서 낙태 금지에 관한 판결이 나온 뒤에 연방 보건국이 가이드라인을 냈는데 어떤 가이드라인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아이다호의 그 법은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 이것만인데 연방 정부 가이드라인은 긴급한 상황, 이 긴급한 상황이 모호하긴 하지만 생명 위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에 있어서 긴급한 상황이 되면은 낙태를 하도록 해라. 유일한 치료가 낙태일 경우는 낙태를 해야지 된다.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게 이제 1986년 이후에 아무튼 아이다호주에서 이 법이 40년 동안 집행이 돼 왔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연방 정부가 특정한 이런 산모가 조금 그 건강에 해가 되면은 낙태를 해줘라 하는 이런 명시 조항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에서 이 명시 조항이 있을 수가 있어? 없어? 하는 것을 판결을 한다는 거거든요. 아이다호 주 자체는 아주 이 사람이 생명이 위독할 때만 연방 정부에서는 건강이 위험할 때 조금 더 이제 낮춘 거잖아요. 기준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의사가도 애매모호하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내가 이걸 낙태를 해서 감옥에 갈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니까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면은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게 판결이 6월경에 나오는데 정치계에서 워낙에 탑 이슈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도가 자세히 되고 있습니다. 1분도 더 남았어요. 다행이네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하죠. 의학적으로 기적이 일어났는데 아니 누가 기사를 이렇게 쓰죠? 언제라는 게 없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더 힐에 오늘 실린 기사인데 아들이 덴버에 4살짜리 아들이 거의 이제 숨져가는 그런 상황에 보통 아이처럼 에너지가 많고 그런 아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열나고 오한이 나고 화장실 자주 가고 목마르고 무기력하고 숨쉬기가 힘들어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이게 심폐 시술 가지고 되지 않고 해서 결국은 인공호흡기를 꼈는데 계속 아이가 스스로는 호흡을 하지 못하는 게 13시간도 되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가능한 거잖아요. 14시간째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소생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게 현대의학의 기적이야? 아니면 높은 곳에 있는 힘의 기적이야? 가족들은 높은 곳에 있는 힘의 그 기적을 믿는다고 하고요. 지금도 기도한답니다. 몇 주일은 더 병원에서 지켜봐야지 되기 때문에요. 자, 이런 기적적인 얘기가 있고 저는 계속 방송하면서 하도 오래 입었더니 블라우스 끝이 이렇게 완전히 갈라져 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신경 써였지만 사랑스러웠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